에핑의 시신은 그가 남긴 유언에 따라 화장되었다. 장례식이나 매장을 하지 말 것과 특히 자기의 유해를 처리하는데 종교계의 어떤 인사도 참석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그 의식은 지극히 간단하게, 즉 휴움 부인과 내가 스테이튼 섬으로 가는 배를 탄 다음 그 배가 맨해튼을 떠나 중간 지점을 지나면 그의 유골을 뉴욕만의 물 위에 뿌리는 것으로 끝날 예정이었다. 나는 미네소타의 노스필드로 솔로몬 바버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그에게도 참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의 집으로 몇 번씩 전화를 걸었어도 응답을 하는 사람이 없기에 매거너스 대학 역사학부로 전화를 걸었다가 바버 교수가 봄 학기 동안 휴가를 떠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비서는 내게 그 이상은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내가 전화를 건 이유를 설명하자 어느 정도 수긍이 갔는지 바버 교수는 영국으로 탐사 여행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제가 어떻게 하면 거기로 그분을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분은 주소를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오는 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속 물고 늘어졌다. 그분에게 편지를 붙여드려야 하지 않나요? 아니요, 사실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분은 자기에게 온 편지들을 돌아올 때까지 보관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언제죠? 8월이나 되어야 돌아오실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고 또 그녀의 목소리에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끔 하는 구석이 있었다. 그날 좀 더 늦게 나는 자리를 잡고 앉아 바버에게 상황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설명하는 긴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쓰기가 좀 어려워서 나는 2~3시간 동안 그 일에 매달렸고 그 일이 끝나자 쓴 내용을 타이프로 쳐서 에핑의 자서전을 교정한 원고와 함께 수포로 붙였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으로 내 책임은 끝났다. 나는 에핑이 내게 부탁했던 것을 들어주었고 이제 그 일은 조만간 바버와 접촉할 변호사들의 손에 맡겨질 것이었다. 이틀 뒤 휴움 부인과 나는 시체 안치소에서 에핑의 유골을 수습했다. 그의 유골은 빵덩이보다 별로 클 것도 없는 회색 주물 단지에 들어있었는데 나로서는 에핑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그의 몸 대부분이 연기로 변해 날아간 뒤여서 뭔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보였다. 그러나 휴움 부인은 분명히 나보다 현실 감각이 더 많아서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고 집까지 돌아오는 동안 내내 그 단지에 독극물이나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팔을 내밀 수 있는 한껏 내밀어 받쳐들었다. 우리는 날씨가 굳건 개이건 다음 날 페리호를 타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날은 마침 휴움 부인이 재향군인 병원으로 찾아가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오빠를 보러 가지 않는 것보다는 그도 데려와 동행시키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 얘기를 하다가 어쩌면 키티도 함께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나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지만 어쨌든 내가 키티에게 그 말을 전하자 그녀는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말로는 그 일이 중요한 행사일 뿐더러 자기는 휴움 부인을 아주 좋아하니까 그녀의 기분을 돋구어주기 위해서라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사람 대신 4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뉴욕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잡다한 장례 계획을 본 적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음 날 아침 휴움 부인은 자기 오빠를 데려오려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떠났고 그 사이에 키티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녀는 파란색 초미니스커트 차림이었는데 그녀의 매끈하고 가무잡잡한 다리가 의식을 치르기 위해 신고 온 굽 높은 하이힐과 잘 어울려서 아주 근사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휴 부인의 오빠가 아마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다는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를 만나본 적이 없는 터여서 나 스스로도 그 말이 긴가민가 했다. 찰리 베이커는 만나보니 몸집이 크고 동글동글한 얼굴에 엷어져가는 갈색 머리카락을 한 50대 초반의 남자로 경계심을 품은 듯 힐끔거리는 눈길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렸다. 자기 누이와 함께 나타난 그의 모습은 약간 산만하고 들떠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처음 몇 분 동안은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악수를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손목과 허리 부분에 밴드를 댄 점퍼의 지퍼를 목까지 채워 올렸고 새로 다린 카키색 바지와 반들반들한 검은 구두에 흰 양말을 신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든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연결된 이어폰을 내내 귀에 꽂고 있으면서 1, 2분마다 한 번씩 호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어 라디오의 다이얼을 만지작거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마치 다른 은하계에서 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다. 내가 그에게 어느 방송국 프로를 가장 좋아하느냐고 묻자 그는 모두 똑같다고 대답했다. 나는 라디오를 재미로 듣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건 내 일이거든. 만일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시 밑에서 그 커다란 물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어. 그 큰 물건들이란요? 수소폭탄, 지하 터널에 그 폭탄들이 12개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하려고 계속 이리저리 옮기고 있어. 이 도시 밑에 지하철보다도 더 깊은 곳에 다른 기지들이 아마 100군데는 있을 거야. 그게 라디오하고 무슨 상관이죠? 사람들은 암호로 그 정보를 내보내.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할 때는 언제나 그 큰 물건들을 옮기고 있다는 얘기가 돼. 야구 경기도 아주 쓸만한 암시들 중에 하나지. 만일 매치가 5대2로 이긴다면 그건 사람들이 그 커다란 물건을 52번 지역으로 옮긴다는 뜻이야. 6대1로 진다면 그건 16번 지역이라는 뜻이고 일단 그 요령을 알기만 하면 아주 간단해. 그렇다면 양키즈에 대해서는요? 어느 팀이 뉴욕에서 경기를 하건 주목해야 할 건 스코어야.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같은 날 뉴욕에 있지 않으니까. 매치가 뉴욕에서 경기를 하면 양키즈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되지. 하지만 폭탄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나는 자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폭탄이 날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안 좋거든. 누군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가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이야. 내가 찰리 베이컨과 이야기를 나눌 동안 휴 부인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가 외출 준비를 끝내자 우리는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도심지에 있는 부두로 향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상쾌한 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이었다. 택시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를 따라 달리는 동안 나는 유골 단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찰리 베이컨이 에핑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분명히 에핑을 서너 번은 만난 것 같았는데 그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상세히 얘기한 다음 자기가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단편적으로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전쟁 기간 동안 사막 한가운데에 뚝 떨어진 장소인 웬도버에서 소금으로 만들어진 도시 모형들을 폭격해 파괴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독일로 3, 40여 차례 출격을 한 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유타로 돌아와 원폭 투하 계획에 투입되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계획이 뭔지 알게 되어 있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난 알아냈지. 이 찰리 베이컨은 정보 중에 일부만 알게 되면 그 나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었으니까. 처음엔 그게 빅보이, 커널 티베츠와 함께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거였어. 나는 사흘 뒤에 출격하는 비행기,
그러니까 나가사키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되어 있었지. 하지만 무슨 방법으로도 나를 그 비행기에 태울 수는 없었어. 그런 엄청난 규모의 파괴는 신만이 할 일이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어. 나는 미친 척하는 걸로 그 사람들을 속였지. 어느 날 오후에 그냥 밖으로 나와서 사막으로 그 뜨거운 땡볕 속으로 걷기 시작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독일에서도 아주 안 좋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스파이나 파괴자로 바꾸도록 놓아두진 않았어. 천만에. 그런 양심 찔리는 짓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미치는 편이 더 나았지. 내가 보기엔 만일 그 일본인들이 백인이었다면 그런 짓을 하진 않았을 거야. 그 사람들은 황인종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가 얼른 고개를 돌려 키티를 뒤돌아보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겐 황인종은 개보다도 나을 게 없었어. 우리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 똑같은 일이야. 황인종을 보는 족족 어디에서나 죽여버리는. 그건 인디언들을 학살한 거나 똑같은 짓이지. 이제 우리에게는 원자폭탄 대신 수소폭탄이 있어. 장군들은 아직도 유타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뚝 떨어진 외진 곳에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있고. 작년에 양들이 죽었던 사건 기억나? 6,000마리씩이나. 그 사람들은 공중으로 새로운 독가스를 쏘아 올리는 바람에 몇 마일 주위의 동식물들이 모두 다 죽었어. 하지만 천만에 내 손에다 그 피를 묻힐 방법이라고는 없었지. 황인종, 백인종,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모두 같아. 안 그래? 천만에. 찰리 베이컨을 더러운 일에 끌어들일 방법이라고는 없어. 나는 쓸데없이 그 커다란 물건들에 간섭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미친놈이 될 거야. 우리가 부두에 도착하자 그의 독백은 끝났고, 그 뒤로 찰리 베이컨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비밀스러운 암시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는 배 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나 역시 어느새 즐거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우울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해주는 뭔가 모르게 묘한 구석이 있어서 흉 부인까지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의식을 치러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파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바람결에 날리며 그 예쁘고 조그만 손을 내게 맡기고 있던 키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그 시간에는 승객들이 붐비지 않아서 갑판에는 사람보다 갈매기들이 더 많았다. 배가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나는 단지를 열어 유골을 뿌렸다. 흰색과 회색과 검은색 혼합물로 이루어진 유골은 불과 몇 초도 안 되어 바람결 속으로 사라졌다. 내 오른쪽으로는 찰리가 서 있었고, 키티는 왼쪽에서 흉 부인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서 있었다. 우리 네 사람 모두가 유골이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짧고 열광적인 비상을 지켜보았다. 찰리가 자기의 누이를 뒤돌아보며 말했다. 나한테도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리타. 내가 죽은 뒤에 나를 태워서 공중에다 던져줬으면 좋겠어. 멋진 장면이야.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춤을 추며 흩어지다니.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야. 배가 스테이튼 섬에 닿자 우리는 발길을 돌려 시내로 돌아가는 다음번 배를 탔다. 아파트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흉 부인은 푸짐한 저녁 식사를 장만했고, 채 1시간도 안 되어 우리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나 있었다. 내 가방은 이미 챙겨져 있었고, 나는 식사가 끝나는 대로 에핑의 집을 나설 생각이었다. 흉 부인은 그 집이 처분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을 계획이었는데, 그 일이 다 처리되면 찰리와 함께 플로리다로 옮겨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한 50번쯤 그녀는 내게 원하면 얼마든지 아파트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말을 했고, 나는 50번쯤 그녀에게 키티의 친구들 중 하나와 함께 살 곳이 있다고 대답했다. 무슨 계획이라도 세워뒀나요? 그녀가 물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제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뭐든 할 일이 생기겠죠.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진심으로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서로 연락을 계속하자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물론 그러지 않았고 내가 그녀를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댁은 훌륭한 젊은 신사예요. 그녀가 문간에서 내게 말했다. 나는 댁이 토머스 영감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양반은 사실 그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별로 없었어요. 누구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요. 키티와 내가 문을 나서서 복도를 반쯤 걸어갔을 때 흉 부인이 구르다시피 뒤쫓아왔다.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댁한테 전해주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시 아파트로 들어서자 흉 부인이 현관홀 벽장을 열고 선반 맨 위에서 구겨진 식료품 봉지를 끌어내렸다. 토마스 영감님이 지난달에 이걸 나한테 줬어요. 그녀가 말했다. 댁이 떠날 때까지 맡아두라면서요. 나는 그 가방을 발밑에 끼고 다시 걸어나가려고 했지만 키티가 나를 잡아 세웠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녀가 물었다. 내 생각엔 밖으로 나가서 열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이게 폭탄일 경우에 대비해서 말이야. 그 말에 흉 부인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 노인네라면 그런 짓을 할 만도 하죠. 맞습니다. 무덤 속에서 하는 마지막 짓궂은 장난으로요. 글쎄, 당신이 싫다면 내가 열어볼게. 그 안에 어쩌면 멋진 게 들어있을지도 모르잖아. 키티가 말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낙천주의자인지 보셨죠? 내가 흉 부인에게 말했다. 언제나 최선을 기대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열게 해봐. 찰리가 열심히 대화에 끼어들었다. 난 그 안에 가치 있는 선물이 들어있다고 장담하겠어. 좋습니다. 내가 가방을 키티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나는 부결됐으니까 영광은 너한테 돌리겠어. 키티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섬세한 동작으로 쭈글쭈글한 봉지를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동작을 멈추었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에 득이양양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봉지를 거꾸로 들어안아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바닥에 쏟았다. 돈들이 너풀거리며 떨어져 내렸다. 낡고 구겨진 지폐들의 끝없는 수확이 10달러, 20달러, 50달러 지폐들이 발치로 떨어질 동안 우리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돈은 모두 해서 7,000달러가 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